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제 옆에는 열정 넘치는 우리 학생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거시경제학의 정말 유명한 교과서죠. 블랑시아의 책을 가지고 함께 세계 경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 목적지는 바로 유로 지역입니다. 유럽 여러 나라가 유로라는 돈을 같이 쓴다는 건 다들 아실 텐데 과연 그게 다일까요? 그 속에는 어떤 경제적인 고민들이 숨어 있을지 오늘 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여행할 유로 지역입니다. 2018년 기준으로 보면 무려 19개 나라가 유로라는 하나의 화폐를 쓰고 있죠. 근데 학생, 혹시 유럽연합, 그러니까 EU랑 유로 지역이 같은 거라고 생각하나요? 같은 거 아닌가요? 헷갈리네요. 하하, 그럴 수 있어요. EU에 속해 있지만 유로를 안 쓰는 나라도 있고 또 EU 소속이 아닌데 유로를 쓰는 나라도 있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럽 전체가 아니라 바로 이 유로를 쓰는 나라들, 유로존의 독특한 경제 문제에만 빡 집중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그럼 이 유로 지역의 경제 규모, 이게 어느 정도일까요? 와, 보세요. 2018년에 전 세계 총 생산의 무려 14.8%를 차지했어요. 미국 다음으로 큰 단일 경제권이었던 거죠. 와, 15%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맞아요. 정말 대단한 규모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거대한 경제권임에도 불구하고 속을 들여다보면 꽤 심각한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바로 이 거대한 경제권이 오랫동안 풀어내지 못한 숙제, 고질적으로 높은 실업률입니다. 자, 이 표를 보면 문제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다른 숫자들보다 저기 실업률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실업률이 무려 10.6%나 돼요. 학생이 교수님 이상한데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보다 오히려 그 이후의 실업률이 더 높은데요? 정확히 봤어요. 바로 그게 핵심 질문입니다. 보통 경제가 위기에서 회복되면 실업률도 떨어져야 정상인데 왜 유로 지역은 오히려 실업률이 더 악화되었을까요? 그 원인을 지금부터 한번 찾아보죠. 유로 지역 내에서도 특히 스페인 같은 나라는 상황이 정말 심각했습니다.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금융위기 이후에 실업률이 치솟아서 25%를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25%요? 4명 중에 1명은 직업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4명 중 1명이 실업자다. 이 정도면 그냥 경제가 어렵다 수준이 아니라 거의 나라 경제가 마비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수준이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경제학자들은 이 높은 실업률의 원인을 찾기 시작했고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한 가지를 지목합니다. 그게 바로 노동시장 경직성이라는 개념이에요. 노동시장 경직성, 말이 좀 딱딱하고 어렵죠?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건 노동자를 보호하는 여러 정책들이 좀 과도하게 강해서 기업이 직원을 한번 뽑으면 해고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식당 사장님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고용한 직원은 식당에 손님이 한 명도 없어서 망하기 직전이라도 절대 해고할 수 없다. 이런 법이 있다면 제가 과연 겁 없이 새로운 직원을 막 뽑으려고 할까요? 당연히 안 뽑죠. 혹시라도 잘못 뽑으면 계속 안고 가야 하니까 엄청 신중해지겠네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네,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해고가 너무 어려우니까 기업들은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해서 아예 처음부터 사람 뽑는 걸 꺼리게 되는 거죠. 결국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걸 막아서 실업률을 높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많은 경제학자들의 분석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보호를 다 없애자는 건 아니에요. 이 노동자 보호 수준을 어디까지 조정해야 하는가는 지금도 계속 논쟁 중인 아주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유로 지역의 문제는 이 실업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실 더 근본적이고 어려운 딜레마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유로존의 상징인 단일 화폐, 유로, 그 자체에서 시작됩니다. 유로라는 단일 통화. 과연 이게 유로 지역을 하나로 묶는 힘의 상징일까요? 아니면 개별 국가의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약점의 근원일까요? 교수님,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 나라가 같은 돈을 쓰면 환전할 필요도 없고 편리하기만 할 것 같은데 왜 단일 통화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바로 그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로화의 문제점을 간과하곤 하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정책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빛과 그림자가 있죠. 유로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뚜렷한 장점과 그만큼 또 치명적인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그 두 얼굴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자, 유로화의 장점, 즉 축복은 방금 우리 학생이 말한 것처럼 아주 명확해요. 나라마다 돈을 바꿀 필요도 없고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위험도 사라지니 무역이나 투자가 훨씬 편해지죠. 또 하나의 유럽이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저주, 즉 그림자는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각 나라가 자기 나라 경제 상황에 딱 맞는 독립적인 통화 정책을 쓸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안 좋을 때 우리 돈의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려서 수출품 가격을 싸게 만드는 평가절하 같은 아주 중요한 정책 카드가 있거든요. 근데 유로를 쓰는 나라들은 이걸 자기 맘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이 점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경제가 깊은 침체에 빠졌을 때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 하나를 그냥 버리는 셈이니까요. 실제로 2010년대 초에 유로존 재정 위기가 터졌을 때 그리스나 스페인 같은 나라들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 수단이 거의 다 묶여 있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유로 지역 경제에 대한 짧은 여행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핵심 과제들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유로 지역의 두 가지 핵심 과제 기억나시죠? 첫째는 노동시장 경직성과 깊게 얽혀있는 고질적인 높은 실업률 문제였고요. 둘째는 경제통합이라는 큰 이점을 얻는 대신 각 나라가 스스로 경제를 조절할 정책 수단을 잃어버리는 비용, 바로 단일통화의 빛과 그림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우리 학생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유로 지역 국가들에게 단일 통화가 주는 경제적인 이익은 자국의 통화 정책이라는 이 강력한 카드를 포기하는 비용을 치를 만큼 정말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앞으로 유로존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학생들,